타라블에게 받아들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근본적 수용의 정신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단지 진짜 삶의 따름인 것을 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타라는 자신의 경험을 밀어내거나 불안을 심화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일을 용기 있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지금 일어나는 경험을 우리가 한계 짓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런 경험은 일어나야 되고 이런 경험은 있어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취사, 분별하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있는 그대로 내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일어나는 이 일을 내가 그대로 보아낼 수 있는 힘, 용기,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은 저절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게 내 생각 속에서 조장하는 불안감, 내가 두려워하는 그만큼의 것은 아니었구나를 알아차릴수록 우리가 노연하게 되죠. 용기 또한 처음에 그 긴장하고 뭐가 일어날지도 몰라 하는 그 막연성에서 해보니까 별거 아니었어. 할만한 거였어.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우리가 꾸준히 해보고 또 해보고 안 돼도 해보고 잘 돼도 그냥 해보고 하는 이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혼란의 느낌에 어떠한 정도 하지 않음으로써 무엇도 잘못된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감정적인, 우리는 마음 공부 중이잖아요. 감정적인 어려움을 느낄 때 습관적으로 저항하거나 도망가거나 회피합니다. 이것들이 무슨 문제인가?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하고 좀 편안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해도 좋습니다. 해도 좋은데 이건 알아둬야 되죠. 어떤 것인가요? 내가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방어한다는 그것이 이미 내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겁먹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인정입니다. 상대는 그것을 인지하든 안 하든 내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인지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내 무의식적인 작용이 나는 못났고 불완전하고 능력이 없고 초라하고 힘이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그렇게 도망치거나 아니면 대응하기 위해서 과도한 불안을 사용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자신을 알게 되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다음에 외부 반응의 조건화에 따른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군가요? 자기 자신이 될 겁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또 누굴까요? 내가 이 마음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중심이 잡혀가면 내 가정이 편안해지고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 그분들도 수혜자가 되겠죠. 가장 큰 수혜자는 누가 될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 자신일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붓다는 마라를 무시하거나 쫓아내는 대신 마라여, 나도 너를 본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존재를 고요하게 인정하곤 했다. 갈망과 두려움의 실체를 명확하게 보고 본 것을 친절로 감싸 안을 때 각성된 마음은 드러난다 이랬어요. 자, 알아차리는 거, 있는 그대로 보는 거, 명확하게 보는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 갈망, 욕망에 대한 알아차림이고 그것에 대한 깨어있음이지 그 욕망에 딸려가거나 그 욕망을 합리화시키거나 그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해도 좋아 방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우리가 인지돼야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어떤 경험적인 배제 없이 알아차리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마음이 집중되면 좋겠다. 두려움과 불안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내면의 삶을 대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여 나는 너를 본다 질문하기와 이름 붙이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타라는 깨어나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깊게 하고 실제 경험과 마주해야 한다라고 말하네요. 깨어나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도 깨어나는 과정의 일부로서 제한되는 것이잖아요. 내려놓음도 그렇고 어떤 받아들임, 여기 타라가 말하는 근본 수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기 위해서 실제 경험과 마주해야 된다고 말하네요. 실제 경험. 내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본다면 실제 경험일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내 식대로 판단하고 내 식대로 듣는다면 지금 나는 실제를 경험하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험이라는 것은 내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것인데 그 반드시 거쳐가는 그 과정이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말이라고 느껴져요. 보여집니다.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 가장 좋은 생각을 해본들 어디 아닙니까? 내 생각이고 그 생각은 나를 가두는 것이었을 거고 일생 동안 나는 그 안에서 벗어나고자 애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찾은 가장 훌륭한 해답은 그 안에 있을 때는 유용했겠지만 나의 그 오랜 불안과 오랜 방황을 종식시켜 줄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실제 경험에서 우리가 실제 경험을 실제 경험으로 알려면 내 생각의 범주에서 벗어나야 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그 훈련이 되어야 한다. 계속 읽겠습니다. 본문에는 사업에 실패한 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참한 손실이 자기 책임이라고 느껴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탐욕이 시각을 흐렸을까? 지금의 나를 과연 누가 존중해 주겠는가와 같은 자기 비난의 스토리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트랜스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마음 챙김의 한 도구는 질문하기라고 하네요. 이렇게 자기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의 사람에게 이 트랜스, 무가치감의 트랜스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질문이 아주 좋은 그 상태를 빠져나오기에 질문이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하네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자신의 몸을 마음의 눈으로 훑어내려가면서 무엇이 느껴지는지 알아차린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바로 지금 무엇이 내 주의를 원하지? 라고 질문할 수도 있다. 질문하기에는 분석적 파헤침이 아니다. 왜 이런 슬픔을 느끼는가를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더 많은 생각들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이건 왜 그렇지? 과거로 가서 내가 뭘 잘못했지? 파헤치고 분석하거나 지금 내 느낌은 이렇게 슬프고 절망스럽구나 하면서 그 절망과 슬픔에 푹 절어서 빠져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네요. 현재 있는 그대로의 우리 경험에 깨어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절망을 느끼고 있는 것을 내 그 절망이 어떻게 일어났지 자기 탓을 할 수도 있고 자기 탓을 할 수도 있고 누구 때문에 그래 이런 상황이 이랬어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어때야 한다는 것이에요. 현재 경험에 깨어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 빠져 있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들, 나의 불안과 함께 내가 도망가고 싶구나. 나의 불안과 함께 내가 위로받고 싶구나도 같이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겠죠. 질문이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것에 관한 판단과 사고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렇겠죠. 즉각적인 느낌과 감각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피곤함과 걱정에 빠져 있음을 알아차릴수록 자기 판단도 감소된다. 부족한 인간이라고 가정한 자기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 내 감정에 계속 빠져 있는다는 것은, 계속 빠져 있을 수 있는다는 것은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무슨 실수를 했고 나는 아무리 해도 이런 상태를 계속 반복하는구나 자기 절망감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어야만이
계속해서 그 절망감이 유지될 겁니다. 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절망감, 나를 나약하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 나약함이 나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구나. 그러면서 나의 나약함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까지 더불어서 일어나는 모든 경험에 대해서 예민하게 알아차리고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질문, 느낌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과도 접목될 겁니다. 나는 정말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내가 부족해서 지금 이런 상태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책과 함께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 나의 욕망만으로 이 상태를 만들었는가라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질문 또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 있는 그대로 깨어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벗어나고자 하고 편안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할 테니까. 그랬을 때 타라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조건 없는 친절의 태도로 질문에 접근하는 것이다. 조건 없는 진심. 이래야만 돼, 저래야만 돼 라는 조건 하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했었는데 라는 가정 하에서 우러나온 진심이 아니라 그 가정까지 더불어서 내가 정말 선택 가능한 문제까지도 내가 정말 선택 가능한 문제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나의 고통인가, 내 어떤 실수가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그 경험이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떠안고 있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조건 없는 성찰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느 부분은 그래도 조금 내 합리화, 내 정당성이 아닌 진실로 우러나오는 편안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 내가 그것은 내 경제력이 안 돼서 아니면 나의 주의가 그만큼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내 상황이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거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왔어도 나와 같은 조건이었으면 할 수 없었어. 이런 현실적이고 배제 없는 판단이 일어난다면, 조건 없는 판단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다 내 잘못이야, 다 내가 못났어, 거기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고통에 친절로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타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 불쾌한 경험을 붙잡거나 치워버리려는 시도가 아니다. 자, 어떤 불쾌한 경험이나 이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자기 합리화나 자기 경험에 대해서 빨리 지나가 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이름 붙이는 것이 아니다. 자, 이름 붙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이름 붙이는 것은 말하여 나는 너를 본다라고 부드럽고 온화하게 말하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질문하기와 주목하기 훈련은 실제로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깨어있게 하는 방법이다. 멈춰서서 무슨 일이 있는지 보면 내가 불안과 자기 불신이 고통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 질문하기와 주목하기 훈련은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에 깨어있게 하는 방법이며 분기점은 자기 연민을 느끼거나 자신의 삶에 관한 불평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고통에 대해서 깨어있는 거,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모든 경험에 대해서 배제 없이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내 연민이나 어떤 나의 고통받고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른스러운 자세로 어떤 거, 내가 책임져야 될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남 탓하거나 내 탓하지 않고, 그래, 내가 그것을 과도하게 욕심을 부렸구나, 그것이 오늘과 같은 이런 불행을 만들었구나에 대해서 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묵묵하게 져내면서 그 선택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는 것. 그래서 내 혼란이 점점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어른스러운 어떤 명료함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 어른스러운 시선으로 탓하거나 도망가는 시선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지는 시선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과도 다르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국리 저국리 하는 거, 그렇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면 분명히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래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국리 저국리 하기 전에 지금 이 문제가 일어났음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음에 대한 자각이 있음 다음에 어떻게 이 상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차순위로 둬야 되겠죠. 자기 고통의 깊이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자기 연민이 일어나며 점차 조건 없는 친절로 마주하며 자유로워진다고 하네요. 자, 계속 강조되어지는 부분은 조건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격해졌을 때 내가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수치스러움에 쌓여 있을 때는 나에게 친절함을 기대하기가 조금 힘들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자기 비난, 너무나 손쉽게 자기를 버리고 편해지려고 하니까요. 나를 버리고 편해지는 방법이 있나요? 나를 버리고 어떻게 편해질 수가 있나요? 나는 계속 따라다닐 텐데요. 자,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은, 나를 버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조건 없이 나를 보는 것. 그 당시에 친절해지지 않아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해서 미소 지으면서 조건 없이 친절해진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먼 훗날의 일일 겁니다. 그 감사는 지금 당장은 친절하지 않아도 되고 나한테 상냥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건은 붙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조건 붙여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 감정 속에서 파묻혀서 그 감정에 휘말려서 내가 그 안에서 판단하는 거 말고 알아차리고 있는 그대로의 현상에 대해서 핑계대고 변명하고 도망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 나의 고통을 직면해 달라는 거예요. 결론은 나를 외롭게 만드는 그 고통에 대해서 내가 외롭구나, 그 한마디, 그 진실된 공감 한번 해달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오래오래 돌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예요. 지금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내 실수를 계속 꼬집고 있다면, 뭐 때문에 잘못했어, 이거 안 했으면 됐는데, 저거 했으면 됐는데, 그 실수를 계속 꼬집고 있다면, 그 실수를 꼬집고 있는 것도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고 후회하고 있는가. 고통받고 싶어서 고통받는 거 아니잖아요. 후회하고 싶어서 계속 반복해서 후회하는 거 아닐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다면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이랬구나. 나 이렇게 외로워져 있구나. 그것을 좀 봐달라는 말이죠. 자, 그렇게 봐주기 위한 훈련법이 타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마라에게 yes라고 말하기 훈련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훈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타라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처음 yes는 기계적인 데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진실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더라도 매번 yes를 하도록 노력함으로써 뭔가 편안해지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삶에 대한 무조건적 동의는 두려움이나 취약성, 탐욕이나 동요를 느끼는 것에 조건 없는 친절, 이 가슴으로 우리 삶을 감싸게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론서는 아주 빠삭합니다. 연애 어떻게 하면 정말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아주 달변가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이 내 생각처럼, 내 마음처럼 뜻대로 아름답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 많이 확인하죠. 자,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한 번 해서 두 번 해서 안 된다는 것을 꼭 자기 자신에게 허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안 돼요. 첫 술에 절대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또 여전히 반복되는 게 조건 없이 친절하라 이 말이죠. 네가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을 해야 내가 칭찬을 해주지. 네가 예쁜 소리를 해야 내가 예뻐해주지. 이건 조건이잖아요. 그냥 좀 예뻐해 달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내 진심은 너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예뻐 좀 해주라는 말이죠. 그렇듯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괜찮아, 예스를 할 때 조건 없이 좀 해달라는 거예요. 실수했어도 그래, 그럴 수 있었다. 다시 한번 해볼까? 너무 엉망진창인 기분이 되었을 때 그래,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 그래도 내가 다시 한번 조금 쉬고 내 에너지를 회복한 다음에 그래, 내가 정 후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해볼까? 그때 힘을 내더라도 처음에는 조건 없이 그래, 그럴 수 있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느낌에 대해서 힘들어하는구나에 대해서 예스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마라에게 말한다, 마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라는 그 불교적인 용어로 뭐 악마, 사탄, 뭐 이런 식으로 마귀 이런 종류를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라가 뭐 실제로 어떤 악마가 있어서 지옥에서 올라온 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라는 욕구나 욕망으로 대체해서 표현하면 어떨까요? 내 안에서의 그 욕구가 끊임없이 나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충동질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책감과 괴로움, 후회를 안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원화된 대상으로 어떤 마라를 설정해서 악마의 속삭임이었어 라고 말하면서 편해지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그 악마의 속삭임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내 욕망이 꿈틀거려야만 그 악마의 속삭임에 내가 동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 욕망이 말하는 바를 악마로 은유하거나 비유한다고 보여져요.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한다면 훨씬 더 가깝게 받아들여질 거다. 자, 그래서 이 훈련에 대해서 타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삶은 현실을 적당히 얼버무리는 긍정적 사고의 또 다른 가벼운 버전이 아니다. 뭐 예스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지 긍정하건 감사일기 쓰고 나는 할 수 있다 무턱대고 가슴을 웅장하게 갖는 그런 것들의 또 다른 버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마라에게 내 욕구에게 예스라고 말하는 훈련은 혹은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데 예스라고 말하면 그런 상태를 더욱 키우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내가 지금 우울증에서 벗어나야 되고 나의 이 불안정하고 강박적인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 불안정한 이 감정을 예스라고 말하면 내가 거기에 눌러앉고 주저앉는 게 아닌가. 난 영원히 이렇게 우울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더욱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스 말하기는 성난 생각을 좋다고 여기거나 어떤 감정 속에 가라앉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요. 해로운 충동이나 외부 상황을 따라하면서 예스라고 말하지도 않는데요. 자, 누가 화를 내면 예스, 그래, 화를 낼만 하지. 나는 지금 부당한 상황인데도 예스. 그래,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래, 참고 지나가고. 누가 욕을 하는데 내가 그 욕을 듣고 기분이 나쁜데도 그래, 예스. 그 사람이 욕을 하네. 난 기분이 나쁘구나. 들어야지 뭐 어떡하겠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다 저 사람한테도 무슨 사정이 있을 건데 그리고 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마음이 속이 좁았구나. 예스, 받아들이자. 이런 어떤
내 감정을 속이거나 있는 현실에 대해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표현하지 못해서 숨고 싶은 것을 변명하는 것으로 예스를 삼지 말라는 말이죠. 단지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 분노, 상처의 경험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하는 내적 수용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내적 수용 훈련이라는 말이 다른 말로 뭡니까?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두렵기 때문에 도망치지 말라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해야 될 바를 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에 대해서 무작정 끌려다니지 말고 무작정 그 추동에 대해서 흔들려 다니지 말고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의 그 궤도, 방향성, 그것을 잘 수용하라니까 무조건 따라다니라는 말 아니죠.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고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선택이 명료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훈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또 다른 질문입니다. 5번째, 만약 우리가 자신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때 많죠. 불만족할 때가 자기에 대한 미움들이 많을 때고, 우리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을 사세요? 불만족한 삶을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이뻐하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그리고 미워하는 상황이, 내 인생에서 미워한 시간이 얼마나 많겠는가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럴 때 친절한 수용을 적용하는 것은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것을 단지 덮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타라는 이렇게 말하네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 방식에 친절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가이다. 불편을 느끼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좀 본질적인 것을,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을 묻지 말고 원인적인 것을 물어보면 어떤가라는 제안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해요? 불편을 느끼는 방식에 대해서. 자, 어떤 사람이 같은 말로 이것은 사과야 라는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이것은 사과야 라는 말에 대해서 불편하게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사과야 라는 말에 대해서 평범하게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사과야 라는 말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랬을 때 이것은 사과야 라는 말에 대해서 왜 세 사람이 다 같이 다른 느낌으로, 뉘앙스로 듣게 될까요? 그것은 이 불편을 느끼는 방식의 차이겠고, 내 오랜 동안 쌓여있던 나의 정체성, 이것은 중요해,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나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는 나의 동일시화된 것들의 차이일 겁니다. 경전의 말씀에는 오온의 쌓임의 차이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경험적인 차이가 내가 지금 내 귀에 어떻게 들리는가의 차이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것은 객관적인가요? 주관적인가요? 지극히 주관적인 일들입니다. 객관성은 단 한 단어, 이것은 사과야 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가르치려 든다, 나에게 베풀려고 한다 라는 말에 대해서 다르게 다 느껴진다는 것은 내 주관적인 경험이 여기에 투영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 불편을 느끼는 방식에 대해서 친절을 기울이라는 말은 이것은 사과야 라는 말에 대해서 나를 왜 가르치려 들지? 라는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 가르치려 들지라는 느낌이 일어난 거, 결론적인 느낌이 일어나서 반발심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저항감이. 그랬을 때 나는 왜 불편한 느낌이 들고 저 사람이 가르치려는 느낌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네? 라고 잠깐만 멈춰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이죠. 자, 예스를 불쾌한 경험을 없애고 더 좋게 만드는 기법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경험을 조작하는 방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에 열려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그렇죠. yes라는 것이 나를 왜 이것은 사과해라는 말에 대해서 왜 나를 가르치려 들어 이런 생각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yes,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가르칠 수도 있지. 내 올라온 반발심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저 사람이 나한테 가르치려고 들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대충 기분 좋게 가르칠 수도 있지. 내가 긍정했어. 그러니까 그 상태의 불쾌감이 해소되는 거죠. 즉각적으로. 어쨌든 마음은 결론이 났잖아요. 가르칠 수 있지. 내가 받아들이겠어. 하고 어쨌든 마음은 결론이 났기 때문에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근거 없는 편안함에 대해서 내가 합리화시키는 기법이 아니라는 말이죠. 틱낙한 스님은 그의 예스 훈련을 미소 요가라고 부른다. 경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조건 없는 친절의 예스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자, 예스 말하기 훈련의 대상은 즉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 전체이다. 무엇과 비교해서 제대로가 아니란 말인가?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불만족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기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무엇과 비교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무엇과 비교해서 불행하고, 무엇과 비교해서 행복하고, 무엇과 비교해서 성공한 것이고, 무엇과 비교해서 나는 실패한 거예요. 자, 이 무엇과 비교한 것이 제대로 된 비교인가 한번 물어봐야 되죠. 자기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면, 슬픔과 외로움 속에 있다면 물어봐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기억 속에 어떤 것과 비교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결핍감을 느낀다. 현재 순간의 경험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지에도 얼마나 불가해한지 실제로 음미해 보라. 내 생각 속에서 비교할 때 내가 불행한 사람, 나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어느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았고 어떤 친구에게 더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다고 했을 때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내 생각 속에 있을 때. 하지만 이 현실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도 알아차려 보자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혼자 있는 이 방 안에서 나는 계속 불행하고 외로운데 이 혼자 있는 이 방 안에서 내 생각에 빠져나와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불행할 일인가? 내 생각 속에 빠져만 있을 때는 내 생각 속에 빠져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온통 불행한 사람이죠. 하지만 내 생각 속에 빠져나와서 그 같은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지나가는 사람을 볼 때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불행과 불행하지 않음은 뭐가 결정하나요? 나의 생각이 결정하는 것이지 실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있는 나의 모습이 결정하는 게 아니다. 내 생각 속에 있는 나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라는 그 기억 속에 있는 내가 불행을 결정한다면 불행하기 싫다면 생각 속에서 나오면 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내 정성을 쏟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네요. 불완전하고 골치 아픈 삶에 예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대담하고 자유로운 뭔가가 있다. 자신을 미리 상정한 완벽한 기준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면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온전히 맛보고 탐색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네요. 자, 여기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의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완벽해지라고 하는 그 마음 참 동의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러면 완벽해지려는 마음은 알겠는데 완벽해질 수 있는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완벽해지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완벽해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완벽해질 수 있냐고요. 얼마만큼이야 우리가 완벽해질까요? 신이 되면 완벽해질까요? 어떻게 해야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완벽해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거죠. 신은 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면 내가 완벽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막연하게 완벽해야 돼, 완벽해야 돼. 그거 막연한 건 알겠는데 그 막연함을 탁 열고 보니까 완벽해질 수는 없구나. 실수도 있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못 계산할 수도 있구나. 계획한 게 다 이루어질 수도 없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의 완벽함에 대한 검증이 완벽을 바라지만 완벽하게는 안 될 수도 있고 완벽할 수 없구나. 그게 불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좀 노연할 거 아니겠어요? 완벽을 바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완벽해질 수는 없어.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때로 사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열패감에 젖어서 조금 굴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노력을 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조금 더 유보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허용적이라면 삶이 이렇게 각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막연하게 완벽해야 된다는 그 막연한 완벽함을 꼭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